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잠중록입니다. 처처칭한 지음 아르테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잠중록은 비녀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주인공 황제아가 추리를 할 때 머리에 비녀를 뽑아 끼적이는 버릇과도 이어지는 제목입니다. 가족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기던 소녀가 황실로 숨어들면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사극 로맨스입니다. 일장 악명. 깊은 밤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가까이 혹은 멀리 쏟은 산봉우리들과 길거나 혹은 짧게 뻗은 강줄기와 협곡들이 폭우에 묻혀 시야에서 사라졌다. 전방이 보이는 길조차 시야에서 점점 흐릿해졌다. 장안성 외곽 산길에 따라 탐스럽게 만개한 정약나무도 쏟아지는 폭우를 이기지 못해 꽃을 흙탕물 위로 후두둑 떨구었다. 밤이 깊어 인적도 없었다. 황제아는 고생스럽게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받쳐든 청색 종이 우산에 살 2대가 거센 비바람이 불어져 빗줄기가 그대로 얼굴을 때렸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닿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황제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개에 우산을 던져버리고는 계속해서 폭우 속으로 헤쳐나갔다. 비가 온몸을 때리자 한기가 몰려왔다. 한밤의 하늘빛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내리는 빗방울의 미세한 빛이 간혹 눈앞을 흐릿하게나마 비춰줄 뿐 온 세상이 어두웠다. 산모퉁이에 적은 정자 하나가 있었다. 나라마다 행인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오리, 심리마다 마련해둔 정자 중 하나였다. 이런 악천후의 한밤중에도 서너 명이 정자 안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장안성은 야간 통행금지가 있어서 매일 새벽 5경 3점이 되어야 성문이 열렸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필시 성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황제아가 흙탕물을 밟으며 정자를 향해 걸어가자 정자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남자들이 흔히 입는 푸른 단삼 차림의 황제아는 그들 눈에 가녀린 소년으로 보였다. 한 노인이 말을 건네었다. 젊은이도 아침 일찍 성에 들어가려는 겐가 보군. 온몸이 다 젖었네. 딱 해라. 이리 와서 불 좀 쬐게나. 황제아는 불빛에 비친 노인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흠뻑 젖은 옷깃을 단단히 붙잡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서 조금 떨어져 앉아 묵묵히 그들을 도와 불에 장작을 보탰다. 황제아가 불만 살필 뿐 아무 말이 없자 다른 이들도 다시 고개를 돌려 하던 이야기를 마저 나누기 시작했다. 화제가 세상의 온갖 기이한 일로 넘어가자 다들 자신이 직접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더욱 침을 튀기며 떠들었다. 그런 희귀한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장안에서 발생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사방안이라 불리는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바로 말을 받았다. 석 달 동안 세 사람이 연달아 죽었다죠. 성의 북쪽, 남쪽, 서쪽에 떨어져 사는 아무 연관도 없는 세 사람이 피로 각각 정, 락, 아라는 글씨를 남기고 죽었다니 참으로 괴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아.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성의 동쪽이라고 해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들 있다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떠나고 지금은 열애아홉은 빈집이라더군. 황제아는 희고 깨끗한 손으로 장작을 잡고서 천천히 불을 쑤시며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얼굴은 아무런 동요 없이 평온했다. 요즘 천하가 불안하니 아주 전국 각지가 다 소란스러운 모양이오. 장안성뿐만 아니라 촉에서도 온 가족이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들어들 봤소? 이야기꾼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습관적으로 손에 딱딱이를 들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그런 사건이야 처음 들어보진 않겠지만 다들 그거 아시오? 이번에는 바로 촉의 사군 황민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말이오. 황민. 조용히 불을 쑤시던 황제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바람에 불똥이 손등에 튀어 심한 통증을 느꼈다. 다행히 다들 이야기꾼의 말에 놀라 아무도 황제아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로 정자아는 더 떠들썩해졌다. 황민이라면 전에 장안에서 형보씨랑을 지냈더니 아닌가? 최근 몇 년 동안 성도 지역을 다스리면서 희귀한 사건을 여럿 해결해서 엄청 이름을 날린 사람이잖아. 그 얘기 나도 들은 적이 있어. 듣자 하니 그게 황민 한 사람만의 공이 아니라던데. 그 사람 슬하에 일남일녀가 있는데 아들 황허는 그저 그렇고 딸이 보기 드문 인재라더군. 황민이 형부 실형이던 시절에 많은 사건을 딸이 대신 해결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딸 나이가 13살 남짓이었는데 황제 폐하께서도 칭찬하시길 만약 남자였다면 분명 장관 자리에 올랐을 뛰어난 인재라고 하셨다더군. 하하, 장관이들 뛰어난 인재? 이야기꾼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모두 소문으로 들어서 알겠지만 황민의 그 딸이 태어날 때 방 전체에 핏빛이 가득했다잖소. 그걸 본 사람들은 다들 백호의 별이 땅에 떨어져서 일가 친척을 모두 잡아먹을 거라고 했다더군.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거요. 황씨 집안이 그 딸 손에 몰살당했다는 것 아니겠소? 황제아는 손등의 통증도 잊은 채 멍하니 눈앞의 불빛만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불꽃이 혀를 남린거리듯 짙게 깔린 어둠을 핥고 있었다. 하지만 불빛이 아무리 새빨갛게 타올라도 황제아의 참백한 얼굴에 색을 더해주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눈만 끔벅거렸다. 조금 전에 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다. 그 황가의 딸이 자신의 일가를 다 죽였단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에 찬 대답이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자기 가족 전체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조정에서 이미 수배령을 내렸는데 그 딸은 촉을 떠나 달아났다죠. 아마 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능지처참을 당해 제대로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겁니다. 어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단인무도하게 짝이 없는 여자구먼. 사람도 아니야. 아까 그 노인이 다시 물었다. 그리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니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게요? 여자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연정 때문이지요. 이야기꾼은 눈썹을 휘날리며 좌중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혼처가 있었는데 후에 달리 흠모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요. 조모와 숙부가 집에 와서 혼사를 논의할 때 그 딸이 직접 양재탕을 끓여서 올렸는데 황사공과 그 부인 양씨, 아들 황언, 그리고 조모와 숙부까지 모두 독살당했지. 그 딸 혼자서 살아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가 어우. 관아에서 조사한 결과 그 딸 방에서 비상이 발견되었고 또 사건 며칠 전에 약방에서 비상을 산 기록도 확인이 되었지. 자기가 흠모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도록 강요하니까 앙심을 품고 일가를 독살해버린 거요. 그러고는 그 정인한테 둘이서 같이 도망치자고까지 말했다는 거 아니겠소? 그 단혹한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누군가가 물었다. 아니 그 악독한 여자는 또 어떻게 도망을 쳤단 말이오? 온 가족을 독살한 후에 이 일이 발각될 것을 알고서 정인과 그 밤에 도망치자고 말했는데 그런데 정인은 이 흉악한 여자가 끔찍이도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받은 연서를 관아에 갖다 바쳤는데 여자가 어찌 알았는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서 혼자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이오. 관아에서 이미 수배령을 내려 모든 지역 성문 앞에 수배전단이 쫙 붙었지. 하늘의 법망은 결코 죄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 하니 그 악랄한 여자가 언제 그물에 걸려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보고 싶소. 말하는 사람이 격분하니 듣는 사람들도 함께 분노했다. 순간 정자아는 공공의 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다. 무릎을 끌어안고 이야기를 듣던 황제아는 그들의 욕하는 소리에 순간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어슴풀에 타고 있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젖은 옷 때문에 봄날 밤의 한기가 형태없는 바늘처럼 피부를 찔러와 잠도 오지 않았다. 하늘빛은 아직 어둑하고 성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화제를 돌려 최근 성안에서 일어난 갖가지 소문에 열을 올렸다. 황제 폐하가 또 행궁을 새로 지었다든가 조태비가 도교사원 삼청전에 휘장을 직접 만들었다든가 또 수많은 명문가 교수가 기왕에게 시집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든가 하는 얘기들이었다. 그러고 보니 기왕 천하께서 곧 장안성으로 돌아오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황제 폐하께서 안 그래도 연회를 워낙 좋아하시는데 행궁도 새로 지었으니 당연히 연회를 열 테고 궁에서 여는 연회에 기왕전하께서 참석하지 않으면 어디 그게 연회라고 할 수 있는가? 기왕전하는 황실에서도 제일로 뛰어난 인물이지.
선왕께서도 매우 청해하지 않으셨는가? 기아군주가 기왕에게 시집가고 싶어서 몇 번이고 손을 쓰다가 장안의 웃음거리가 됐다는데 그럴만도 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러고 있으니 이광 전하께서 이 일을 알았다면 분명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셨을 거야. 황실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진진했으나 황제야마는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눈을 감고 나른하게 몸을 기댄 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기민하게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비는 이미 그쳤고 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가운데 가벼운 말바꽃 소리가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황제아는 곧바로 눈을 떴다.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에게는 신경수도 쓰지 않고 재빠르게 정자를 빠져나왔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위병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질서있게 열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다. 몸이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경계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 한눈에도 훈련이 잘 된 병사들로 보였다. 대열 중간에는 온몸이 새카만 흑마 2마리가 천천히 마차를 끌며 오고 있었다. 마차에는 용과 난세가 그려져 있었으며 여러 금칠무늬와 함께 거거와 벽전자로 장식되어 있었다. 마차 처마에는 금방울 2개가 매달려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맑고 깨끗한 소리를 냈다. 마차는 정자 앞을 지나쳐 계속해서 앞을 향했고 황제아는 멀찍이 서 그대를 뒤따랐다. 대열 제일 끝에서 불안한 듯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젊은 사병이 숲 뒤쪽에서 자신들이 미행하는 황제아를 보고서야 안심하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노영,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저 잠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성 안으로 들어갈 텐데 제때 따라올 수 있겠어? 옆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전하께서는 이런 일이 아주 민감하시다고. 들키는 날엔 어떻게 될지 알고는 있어?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쫓아갈게요. 젊은 사병은 배를 움켜잡고 불이 나게 말머리를 돌려 숲속으로 들어갔다. 황제아는 표를 헤치고 몇 걸음 만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병에게로 걸어갔다. 사병은 이미 다급하게 왕부 위병대 제복을 벗기 시작했다. 먼저 투구를 벗어 황제아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가씨, 말은 탈 수 있으신지요? 황제아는 투구를 받아들며 역시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장형,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런 때에 아가씨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죽이려 드실 테죠. 그는 호쾌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게다가 오늘은 근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장안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니 들킨다고 해도 큰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몰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병사가 있었는데 곤장 몇십 대 맞고 그냥 풀려나던걸요? 혹시 들키면 제 사촌 여동생, 아니 사촌 남동생이라고 하고
길 가다가 배탈이 나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저를 마주치는 바람에 대신 수행했다고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의장을 따라 장 안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니 큰일은 없을 것입니다. 황제아는 고개를 끄덕인 뒤 재빨리 외투를 벗어 그에게 전내주고 그의 옷을 받아 걸쳤다. 옷이 조금 크긴 했으나 황제아도 몸집이 길고 내신한 편이라 크게 어색하지 않았다. 황제아는 서둘러 그와 헤어지고 말이 올라 숲을 빠져나왔다. 하늘에는 이미 붉은 아침 노을이 펼쳐있다. 맑고 고운 주홍빛이 넓은 하늘을 가로질렀다. 황제아는 급히 말을 몰았다. 성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 왕부 위병대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장안성 명덕문 5개의 대문 중 중간 3개는 닫혀있고 좌우 2개는 작은 문만 열려있었다. 왕제의 의장대가 오자 곧바로 왼쪽에서 2번째 문이 열리고 아무런 검문 없이 통과됐다. 황제아는 제일 뒤에서 의장대를 따라 천천히 장안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문을 통과하던 순간 문에 붙은 숲의 전단을 흙이 보았다. 종이에는 17쯤으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새벽별같이 반짝이는 두 눈과 복숭아 꽃잎처럼 아름다운 곡선의 뺨에 보기 좋게 살짝 올라간 입술, 두 눈이 정면을 응시하며 살며시 미소 짓고 있어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맑은 얼굴이 아름다운 소녀였다. 얼굴 그림 옆에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초기 여인 황제하, 일가족 살해 사건이 연루되었으며 수법이 극악무도함. 전국 각 지역은 보는 즉시 생사를 불문하고 체포할 것. 황제아는 속눈썹을 아래로 늘어뜨렸지만 아주 잠깐이었을 뿐 곧바로 다시 머리를 들고 태어난 태도를 유지했다. 얼굴의 반 이상이 투구에 가려져 있어 옆에 있던 노영도 황제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조작대로를 따라 말을 물면서 노영이 말했다. 다행히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 황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제들의 저택은 대부분 영가방에 위치했다. 동쪽 시장을 지나고 흥경궁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니 멀리 귀양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황제아는 왕부에 들어가면 마감의 말을 메워둔 후 조용히 달아나기로 사전에 장항영과 말을 맞추었다. 모두들 마감 앞들에서 아침을 먹을 때라서 황제아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터였다. 말을 메워둔 뒤 황제아가 서둘러 몸을 돌려 마감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장항영, 밥 안 먹어? 황제아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문가에 바싹 붙어서는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뒤에서 노영이 대신 상황을 말해주었다. 또 설사 났나봐. 아침부터 벌써 2번째야. 다들 한바탕 놀리듯 웃어댄 뒤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미 차려진 아침을 먹으러 갔다.
문을 빠져나온 황제아는 투구를 바싹 눌렀으며 바깥으로 향했다. 막 마지막 계단에 발을 내디뎠을 때 또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거기 어디 가는 거지? 황제아는 그것이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아 발을 허공에 든 채 멈칫했다. 말소리가 더 또렷이 들려왔다. 그래 자네 말이야 의장대. 조금 전에 정갈이 왔는데 새로 준공된 행국 쪽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자네들도 전화를 따라 행궁으로 오라더군. 황제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이 이렇게나 운이 없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뒤에서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걱정 마. 은자 성냥은 더 챙겨줄 테니. 어때 좋지? 그러니 어서 가서 밥부터 먹어. 조금 있다가 바로 출발할 거야. 황제아는 별 수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불러세운 두령에게 머리 숙여 조회를 표하고 다시 담벼락에 바짝 붙어 마감 앞돌로 돌아갔다. 아침은 절대 먹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얼굴이라도 보이게 되면 끝장이었다. 그렇다고 왕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그 또한 큰일이었다. 게다가 황제아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단 모퉁이에 바짝 붙어서서 보니 구석에 세워진 마차가 눈에 들어왔다. 앞뜰에서는 다들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고 있었고 뒷뜰에 있는 사람은 말에게 여물을 먹이느라 바빴다. 이 모퉁이에는 황제와 마차뿐 아무도 없었다. 황제아는 마차 위에 발을 올리며 잠겨있지 않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넓은 의자와 단단히 고정된 탁자만 보이고 역시나 사람은 없었다. 의자는 기와 용이 수놓인 청색 비단으로 덮였었는데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용단의 붉은색 모란과 적절히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우아했다. 딱 봐도 새로 깐 것이어서 누군가가 다시 마차를 정돈하러 올 일은 없을 듯했다. 황제아는 재빨리 마차 뒤에서 제복과 투구를 벗어 석등 뒤쪽 구석에 쑤셔놓고는 마차에 올랐다. 마차 안에는 공간이 많지 않았지만 의자 아래쪽에 수납을 위한 괴짝 등 빈 공간이 있을 터였다. 황제아는 마차에 올라서자마자 곧바로 의자 아래로 드리워진 천을 들춰보았다. 역시나 의자 아리가 괴짝으로 되어 있었다. 수많은 상온과 짐승이 새겨진 미닫이문을 열어본 황제아의 얼굴에 절로 회색이 감돌았다. 안에는 향료 몇 덩이만 놓여있을 뿐 비어있었다. 황제아는 최대한 몸을 웅크려 괴짝 안에 들어간 후 가볍게 문을 닫았다. 긴장한 탓에 온몸에 땀이 났다. 나무 문은 토각되어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다행히도 의자에서 늘어떨어진 천이 가려주었다. 안에서는 흐릿하게 남아 바깥 동정을 살필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괴짝 안이 거의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황제아는 안에서 조용히 엎드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마음속에 무수한 상념이 스쳤다. 이대로 행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지? 행궁의 마감은 감시가 엄격할까? 기회를 봐서 도망칠 수 있을까? 황제아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말을 매는 소리, 복장을 다듬는 소리, 대열을 정비하는 소리,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며 그 흔한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황제아가 다시 생각에 잠기는데 마차가 가볍게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마차에 올랐다. 괴짝 안에서는 그 사람의 발만 보였다. 금색 기문양이 새겨진 검정 육하파가 일말의 소리도 없이 두껍고 부드러운 용단을 디뎠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 마차가 살짝 흔들리며 곧바로 출발했다. 긴 시간을 괴짝에 갇혀있는 데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니 마치 알껍데기 속 새끼새가 된 기분이었다. 황제아는 들키지 않기 위해 멀미를 간신히 참으며 필사적으로 느리게 호흡했다. 다행히 마차 바퀴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황제아의 심장 소리와 호흡 소리를 덮어주었다. 먼 길을 달려 마침내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 외곽으로 향했다. 마차는 계속해서 요동치며 길을 달렸다. 작은 다리 근처에 이르러 마차 안 기왕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멈추거라. 마차가 천천히 다리 옆에 멈춰섰다. 괴짝 안에 엎드린 황제아의 각도에서는 기왕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탁자 위로 뻗은 손이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을 집어들어 창밖에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만 보였다. 물을 더 채워오거라. 작은 선홍색 물고기가 비단 천 같은 긴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유영하고 있었다. 유리병이 미세한 푸른색을 띠어 물고기는 무한 연자주빛으로 비쳤다. 매혹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물고기였다. 황제아는 순간 의아했다. 하늘을 찌를 듯 대단한 권세의 기왕이 왜 유리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기르는지 말이다. 물 흐르는 소리와 호위병의 발소리가 들린 지 오래지 않아 물이 가득 찬 유리병이 전달되었다. 기왕은 유리병을 받아 탁자 위에 올렸다. 물고기는 활동 공간이 넓어진 덕에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 황제아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차가 갑자기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미처 방비하지 못하고 이마를 괴짝문에 콩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는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입을 깨물었다.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아서 마차 소리에 묻혔을 거라고 확신했으나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을 주시했다. 황제의 위치에서는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비단 끝자락의 솔장신과 기왕의 움직임만 언뜻언뜻 보였다. 기왕은 손을 뻗어 비색자 찻잔을 받침을 들고
차주전자를 기울여 차를 따랐다. 황제아는 괴짝 구멍으로 그 선을 관찰했다. 역광을 받은 그 손은 마디가 가는 편이어서 선이 아름다웠다. 귀하게 자란 티가 났지만 힘있어 보이기도 했다. 세 손가락으로 찻잔받침을 들었는데 청옥색 접시가 하얀 손에 들려 있으니 마치 봄날의 호수에 배꽃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가 재빠르게 발끝을 들어 괴짝문을 밀어젖히더니 안으로 접시물을 뿌렸다. 그 손만 지켜보고 있던 황제아는 눈에 물을 맞고 낮은 비명을 질렀다. 기왕은 찻잔받침을 던져버리고 곧바로 황제아의 어깨를 잡아 괴짝 안에서 끌어내고는 오른손으로는 목을 누르고 왼발로는 명치를 밟았다. 황제아는 순식간에 죽은 물고기처럼 기왕의 발 아래 누워있게 되었다. 더 비참한 것은 상대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누운 채 멍하니 기왕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동절한 표정을 지었다. 황제아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칠흑같이 검고 그윽한 눈과 높고 곱게 뻗은 코, 굳게 담은 입술에서 세상에 대한 냉담함과 무관심이 엿보였다. 하늘색 비단옷에는 푸른색 구름 문양이 수놓여 있었는데 원래는 부드러운 색깔과 무늬이지만 그의 몸에서는 유난히 차갑게 보였다. 은은하게 풍기는 그 무심함과 냉담함 때문에 더욱 우아해 보이는지도 몰랐다. 기왕이자 자는 섭외, 작금의 황실에서 최고로 뛰어난 인물. 황제도 서백에 있는 한 짐은 외롭지 않다며 찬탄할 정도였다. 그렇게 정상에 우뚝선 존귀한 인물이 이렇게나 차가운 분위기의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서백은 눈썹을 늘어뜨린 채 황제의 명치를 짓누르고 있던 발을 천천히 들었다. 상대에게 무공이 전혀 없음을 느낀 듯 했다. 이어 황제의 목을 누르고 있던 오른손을 살짝 더 움직여 올대뼈가 튀어나오지 않아 목이 매끈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황제아는 재빨리 손을 들어 목을 누르고 있는 이서백의 손을 밀어내고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마치 사냥꾼을 보는 어린 짐승처럼 맑은 두 눈으로 이서백을 응시했다. 이서백은 시선을 천천히 황제아의 얼굴로 옮겨 한참을 관찰하고 나서야 발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탁자 서랍을 열어 흰색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은 후 황제아의 몸에 떨어뜨리며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여자라면 최소한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마치 구름이 내려앉듯 손수건이 천천히 황제아의 몸 위로 떨어졌다. 황제아는 가만히 두 손을 꽉 쥐었다. 남장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창피함보다 비참함이 먼저 앞섰다. 고개를 들어 눈앞의 이서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
황제아는 어렸을 때부터 남장을 하고 아버지와 오빠를 따라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번에도 촉에서 장안까지 도망쳐오면서 철저히 남장을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들통나고 이처럼 불쾌한 시선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 연일 밤을 바삐 도주하느라 몰골이 확실히 초라하긴 했다. 젖었다가 마르기 반복하고 구겨질 대로 구겨져 엉망이 된 옷은 원래 어떤 옷이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고 얼굴은 초췌하고 창백했으며 머리는 산발이었다. 마차 안에 이상한 기척을 눈치챈 누군가가 밖에서 마차벽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전하? 이서백은 짧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다. 마차 밖에 사람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차는 계속해서 평온하게 나아갔다. 이서백이 건조하게 물었다. 언제 마차에 올라탔지? 여기 숨어서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이냐? 황제아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온갖 종류의 변명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가장 짧고 성뜬의 내용을 골라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말했다. 볼에는 보일 듯 말 듯 여든 홍조까지 떠올랐다. 저는 전하의 위병대 중 장항영이라는 자의 사촌동생입니다. 오늘 오라버니가 성 외곽에서 심한 복통을 일으켜 이 때문에 공무를 그르쳐 권장을 맞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사는 제가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오라버니를 만났고 오라버니가 저를 위장시켜서 대신 점호에 응하게 했습니다. 그럼 내 마차에 숨어든 이유는? 그게 원래 왕보에 도착한 후 바로 떠나려고 했는데 행궁까지 가야 한다며 붙들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곧바로 들통날 게 뻔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마차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들키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잡힐 줄은. 황제아는 얼굴이 난처하고 수줍은 기색을 띠며 연기를 펼쳤다.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척 세상 물정을 몰라 당황스러운 연기를 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이서백은 비당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차갑게 말했다. 성이 무엇이냐? 황제아는 속으로 뜨끔했으나 조금도 편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양가이옵니다. 양가? 이서백은 황제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비웃었다. 장항영, 집안의 둘째. 키는 6척의 왼손잡이. 대중 2년 장안 복령방 출생. 부친은 장위익이며 본적은 낙양. 회창 2년부터 지금까지 장안 당서성에서 의원으로 있음. 모친 풍씨는 장안 신창방 풍가 집안의 외동딸. 형은 지난해에 장안 봉급방 정가 여인으로 아내를 맞았으며 아직 자녀는 없음. 자, 양시성의 사촌동생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황제아는 그가 일개 유병대 한 사람의 신상명세를 이렇게 속속들이 외울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잠시 얼이 빠졌다가 겨우 대답했다. 사실 저와 오라버니는 은한매입니다. 저희는 황제아는 더 뭐라고 할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난처했고 이서백은 모르는 척 황제아가 이어서 꾸며들 말을 여유롭게 기다렸다. 황제아는 눈앞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미 당긴 활시위를 중간에 멈출 수도 없어 그저 거짓말이 핵심이었던 장항영과의 관계를 사천에서 그렇고 그런 관계로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황제아는 더 이상 말을 잇기가 부끄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와 장항영 오라버니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격구를 좋아해 남장을 자주 했는데 이번에 오라버니가 혹여 군법에 따라 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가 남장을 하고 대신 왔습니다. 오라버니는 배탈이 난 데다가 제가 말을 빼앗아오는 바람에 더 이상은 저를 쫓아오지 못했고 사정이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럼 행궁으로 출발할 때 위장대 대장에게 시집구했으면 됐을 일인데 왜 내 마차에 숨어들어 너와 장양이 더 곤란하게 만들어지도록 하였느냐? 이서백은 긴 손가락으로 가볍게 탁자 위를 두드렸다. 마치 그 손끝이 두드리는 것이 탁자가 아니라 황제아의 심장인 것만 같아 황제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과연 이서백은 차갑게 웃으며 사정없이 황제아의 비밀을 짚어냈다. 그러니까 넌 패시 어떤 일을 숨겨야 했을 것이고 그 일은 네가 내 근위병으로 위장하는 위험은 물론 심지어 자객으로 오해받아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도 감수할 만큼 중대한 일이겠지. 황제아는 묵묵히 있을 뿐 더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어차피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잡힌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여기며 그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새벽에 외곽에 있었고 옷에는 빗속에서 길을 재촉한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네가 장항영과 바꿔치기 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라고 한들 그걸 누가 믿겠느냐. 황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짙은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고집스럽게 버텼다. 이서백이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웃었다. 왼손을 내밀어 보거라. 황제아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손바닥을 위로 해 왼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손은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다른 건 몰라도 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서백은 시선을 내려 황제아의 손바닥을 살펴보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 너의 손을 보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청명했구나. 13살 무렵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겨 장안을 떠나 촉으로 갔고 내 말이 맞느냐? 황제아는 고개를 들어 이서백을 보며 애써도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곳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군. 손금을 보면 네 성격이 냉정하고 고집이 세며
행동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사랑을 위해 일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었지. 그 방법은 이서백은 황제아를 향해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독살. 마치 눈꺼풀을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듯 황제아의 속눈썹이 크게 떨렸다. 숨기고 있던 신분이 갑작스럽게 발각되자 황제아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고는 자신 안의 악몽과 같은 그 일을 숨기기라도 하려는 듯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눈을 크게 뜨고서 이서백을 노려보았다. 이서백도 황제아를 응시했다. 그물에 걸려든 사냥감을 보듯 즐거운 얼굴이었다. 그래서 네 이름은 황제아. 황제아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금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평정을 되찾아 손을 소매 속으로 감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어떤 게 아니라는 말이지? 이서백은 담담하게 되물었다. 가문? 살인? 아니면 너의 신분? 저는 황제아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황제아는 심호흡을 하고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더군다나 저의 가족을 죽인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서백은 비단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입가에 냉소를 띤 채 물었다. 네 말은 누명을 썼다는 것이냐? 황제아는 무릎을 꿇고서 고개를 들어 이서백을 올려다보았다. 부드러운 용단이 물한 무늬는 색깔이 설명하고 밝았다. 황제아는 그 모란꽃 위에 작은 벌레 같았다. 너무나 하찮아서 이서백이 손가락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뭉개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황제아는 이서백이 그렇게 내려다보는 상황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비록 무릎은 꿇었으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이서백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평정을 되찾고 더욱 확고히 말했다. 기왕전하, 하늘 아래 부모 없이 난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된 자가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천리길을 마다 않고 제가 장안으로 온 것은 이 누명을 벗기 위함이며 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가족의 한을 푸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을 해친 원수를 잡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장안으로 도망쳐왔고 장항영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안위도 뒤로하고 저를 도왔습니다. 부디 장항영의 그 선심에 관용을 베푸시어 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선심? 그의 선심이 악인을 도운 것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제가 범인이라면 도망쳐서 이름을 숨긴 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평생 숨어서 살 순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테니까요. 내게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다. 대리사나 형부에 가서 말하거라. 이서백은 무심하게 옆에 처진 가림막의 꽃무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만 가도 좋다. 난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는 더더욱. 이 상황에서 황제아를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빠져나가는 길을 내게 주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였다. 황제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서백에게 예를 취했다. 막 고개를 드는데 조금 전에 그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다. 병 안의 작은 물고기는 얇은 비단 같은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고 있었다. 황제아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아가 시벨이라 불리는 물고기로 천축국에서 건너온 것이지요. 석가모니 시중을 들던 용녀가 순간 흘러내듯 물고기를 번했다 하며 빙용 행사하는 사람들 주변에 자주 출면한다고 하지요. 기왕이 유리병을 흘끔 보고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일을 꾸미는 이들이 별명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관리가 신이니 귀신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먹이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인이 사건 해결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귀왕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다. 그리고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물건은 불길한 것이겠으나 전하께서 항상 그것을 곁에 두신다면 필시 죽은 자가 전하와 보통 관계는 아니었겠지요. 또한 그 사건은 아직 미결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황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어 천천히 말했다. 만일 전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 또한 전하를 대신해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단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진상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은 손을 들어 유리병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 생각에 잠긴 듯 물고기의 새빨간 빛을 바라보았다. 물고기는 흔들림에도 놀라지 않고 유리병 안에서 느릿느릿 유영했다. 이서백이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볍게 물고기의 머리를 건드리자 물고기는 화들짝 놀라 유리병 깊이 잠수했다. 이서백은 그제야 손을 거두고는 천천히 눈을 들어 무릎 꿇은 황제아를 보며 입을 열었다. 황제야, 담이 보통이 아니군. 황제아는 이서백 앞에 무릎 꿇은 채 별 동요 없이 이슬같이 맑은 두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 일은 황제 폐하께서도 더 이상 파헤칠 수 없다고 천명하셨음을 너 또한 모를 리 없을 텐데 감히 네가 나서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냐? 이서백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황제아는 그제야 그의 두 눈이 매우 깊고 그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 그 깊은 눈 때문에 더욱 무서워 보였다. 조정에서 금기에 붙인 일인데 결국 바깥으로 새어나간 모양이로군. 이 오랜 사건을 어디서 듣고 감히 나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황제아는 이 작은 물고기한테 정말 그런 일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이서백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용서하십시오, 전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바는 전혀 없으며 이 물고기를 보니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지어낸 말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추측한 것이며 사전에 알았던 내용은 없습니다. 이서백은 차가운 태도로 유리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황제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너도 감히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감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제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의 말씀을 들으니 필시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으며 많은 이가 연루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 가족의 죽음보다 더 기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사건을 파헤치려 든다면 그 진상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서백은 대답하지 않고 황제에게 물었다. 누명을 벗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족을 죽인 범인을 지목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황제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범인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달아나야 했습니다. 전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진범을 찾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서백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군. 장안에 있을 때 여러 현안들을 해결한 적이 있었지? 그 뒤에 촉에 가서 부친을 도와 적잖은 난제를 해결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영리했다고 커서도 그러리란 법은 없지. 13살에 부친을 도와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지금은 어찌 자신의 원수조차 찾지 못한단 말이냐? 이서백은 입꼬리를 치켜세우며 비웃었다. 자신의 누명조차 벗지 못하면서 감히 엉터리 논리로 나와 거래를 하려 들어? 황제아는 침묵했다. 이서백은 아랫입술을 꽉 물며 고집스레 아무 말도 않는 황제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록 초췌하고 의복도 단정치 않았지만 맑게 빛나는 17 소녀의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 얼굴이 이섭의 기억 속 무언가 묘하게 겹쳐 보였다. 이서백은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다. 황제야,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내가 너를 돕는다면 너와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이 뻔할 터. 게다가 대리사나 형부가 나의 말 때문에 법 집행에 특혜를 준다면 이 또한 내가 권력을 이용해 국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황제아는 꿇어앉은 채 가만히 그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않고 입술만 힘껏 깨물었다. 이서백은 황제아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말했다. 가라. 나는 네 일에 관여하는 것도 너의 행방을 관하에 고발하는 것도 딱히 흥미가 없으니 이후에 어찌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잠시 머뭇거리던 황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마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눈앞에 이 남자는 비록 대단한 권력자이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황제아도 잘 알았다.
당장 사람을 불러 대리사로 호송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황제아가 깊이 머리를 조아려 얘를 올린 뒤 몸을 일으키려는데 마차가 서서히 멈추더니 바깥에서 호위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건필공이 도착했습니다. 건필공은 이번에 장안근교에 지은 행궁으로 대맹궁과는 불과 10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에 이미 도착해버렸다. 이서백은 창문의 가르막을 되치워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미 왕제들이 모두 도착해 밖에 시끌벅적했다. 이서백은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살인범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겠군. 황제아는 낮은 목소리로 완강히 말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이서백은 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문을 열며 말했다. 내리거라. 황제아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서백의 뒤를 따라 마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마차 아래에 놓인 발판을 디디며 내려서는 순간 누군가에게 오금을 채여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로 앞은 연못이었는데 막 옮겨 씌운 연잎들이 맥없이 늘어져 있었고 물도 혼탁하기 그지없었다. 그대로 연못에 처박힌 황제아는 흙탕물에 사리가 들려 격렬하게 침을 해대더니 꼴사납게 진흙탕 속에 엎어져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서백은 고개를 돌려 그를 맞으러 온 궁녀에게 말했다. 이 굼뜨고 둔한 자는 데려가서 씻기고 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하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다시 말해주기 귀찮아 황제아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었다.